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는요, 이게 일본이 사실은 지구촌의 민폐 국가가 됐습니다. 민폐 국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볼게요.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를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스베에 대해서 자세히 못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이 그 8월 5일날 이 블랙 먼데이 있을 때 뉴스공장의 작가들이 교수님 이거 한번 좀 저 다뤄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뉴스공장에서 못 다룬다. 이게 다루기 그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룰 만한 주제가 아니다. 하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채백은 TV에서 편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스베에 대해서 출연 요청하다 보니까 일부 소개한 건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캐리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돼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뭡니까? 트레이드라는 건 거래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역이란 뜻도 그냥 기본적으로 거래잖아요. 해외 거래인 것 뿐이지. 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얘기하듯이 거래잖아요. 거래. 캐리는 뭡니까? 우리가 쉬운 동사 다르잖아요. 운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운반하다. 네? 운반하다가 캐리잖아요. 그렇죠? 자, 캐리어 우리가 얘기하듯이 가방 같은. 자,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N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N자 말고 달러를 붙이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고 유로 붙이면 유로 캐리 트레이드고 원화 붙이면 원 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엔화를 날라다가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예? 엔화를 그러니까는 날라다가 좀 뭡니까? 우리가 금융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뭐예요? 자금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비용으로 조달을 해가지고 저비용으로요. 비용이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든 간에 그 투자할 때는 뭡니까요? 가능한 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용이 낮은 자금을 조달을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요? 수익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적인 논리는 뭐예요? 금리 차이입니다. 우리가 금리 차이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을 되게 뭐라 그래요? 고정 수익 상품이라고 그러죠. 소위 채권 같은 경우처럼. 채권은 발행할 때 대부분 채권들이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요. 예?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자,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리 소위 말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미국은 5.5%가 상당 구간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올라갔던 때고요. 금리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한국도 한 3.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일본하고 미국보다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돈을 빌리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요. 일본 돈을 그러니까는 동원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리가 높은 데다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인 겁니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차이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환율도 그러니까는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국제 금융 투자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95% 정도는 환율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는 엔화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에다가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나중에 환수할 때는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환율도 밀접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되게 다른 거는 다 단순화시켰을 때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를 조달하다가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예를 쉽게 얘기해서 아까 680조 엔 정도를 그러니까 일본이 해외 금융에다 투자한다는데 680조 엔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동원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미국에다가 뭐 채권 같은 데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당 그러니까 145엔으로 기준하게 되면 이거를 달러로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냐? 4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대략이요. 4조 7천억 달러. 그러면 680 나누기 145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달러 금액으로 4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4조 7천억 달러를 매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다가. 엔화로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 달러에 대한 매입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엔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엔화 가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45엔에 투자를 했는데 1달러당 160엔이 됐어. 160엔이 됐어요. 4조 7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 금리 차이에 따른 수익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4조 7천억 달러를 그러니까 엔화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0엔이 됐어요. 1달러당. 그럼 4조 7천억 달러 곱하기 160엔 하게 되면 750조 엔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 680조 엔을 투자해가지고 750조 엔을 해소했으니까는 그 수익 차이, 금리 수익 차이는 별개로 하더라도 환율로 인해가지고, 환율 변화로 인해가지고 한 70조 엔이 그러니까 더불어 그러니까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이 환 차이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 환율이 그러니까는 그 조달하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는 캐리 트레이드가 더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통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수록 소위 말해서 캐리 트레이드 방식은 수익을 높아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금리에 따른 수익 차이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선진국가에서 이 일본이니까, 예? 이 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적인 이 조건은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자, 캐리 트레이드 이해되십니까? 캐리 트레이드요? 자,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는 엔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차이가 기본적인 출발점이지만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충격이 났을 때 니케이 지수가 12.4%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8월 5일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말하고요. 코스닥이 그 뒤를 이었다고요. 11.3% 떨어졌어. 코스피가 한 8.8% 떨어졌고요. 나머지 나라들 보게 되면은 한 2, 3% 정도 떨어졌다고요. 예? 일본이 떨어진 거는 이유가 있어. 근데 코스닥이 떨어진 거, 한국의 주가가 이렇게 대폭락한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주가의 추이를 봐보세요. 니케이 225를 추이를 보게 되면요, 7월 11일날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7월 11일날 42,224로 정점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11일 이후부터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습니다.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제가 여기 이제 작게 날짜들이 빨간색으로 보이겠지만 7월 31일 39,102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요. 7월 31일이 뭐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죠. 0.25%까지 금리를 인상했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8월 2일날 보게 되면은 8월 2일날이 그 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8월 5일이 월요일이었으니까요. 그 주에 금요일이었어. 8월 2일날 35,91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미끄러졌습니다. 이때 7월 31일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0.25까지 인상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해 주말에 뭐가 발표됐습니까? 일본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죠. 실업률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예?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서 이것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게 이제 더해지면서 월요일 날에 이제 그러니까는 8월 2일 금요일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시아에는 토요일 날로 이게 되게 소개가 되니까 토요일 날은 장이 안 열리니까는 월요일 날 반영된 거예요. 8월 5일 날. 그래서 쫙 미끄러졌죠. 31,458까지 쫙 미끄러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좀 이제 회복이 된 거야.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8월 5일 충격으로 알고 있고 7월 31일 금리 인상부터 시작된 하나의 충격으로 가지만은 제 얘기는 뭡니까? 7월 11일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11월 11일부터.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주목을 안 했잖아요. 주목을 안 했잖아. 그렇죠? 자, 이 부분과 엔캐리 트레이드를 우리가 연결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은 어땠습니까요? 일본은 소위 말해서 아베 집권한 이전부터 제로금리였었죠. 제로금리가 쭉 가다가 제로금리로 가다가 정책금리가요. 그러다가 뭡니까요? 2016년 2월 달부터 마이너스 0.1%까지 내리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소위 말해서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10년물 금리조차도 그해 여름에는 그러니까는 0%로 그러니까 목표 금리를 설정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 정책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초완화적인 입장으로 가된 거잖아요. 그게 올해 3월 달까지, 올해 3월 중순까지, 3월 19일 이전까지 이게 유지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가요. 그다음 올해 3월 19일 날에 0.1%로 올린 겁니다. 상한선을 최대 허용하는 건 0.1%까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바뀌었으니까 변동폭은 0.2%포인트가 올라간 거잖아요. 0.2%포인트가. 그러니까 3월 19일 날 올렸던 것을 7월 31일에 한 번 더 올린 거야. 그 충격을 시작한 게 7월 31일 저거니까 0.25로. 예? 근데 이 당시에 차이는 뭡니까? 0.15%포인트 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3월 달에 올린 게 더 변동폭은 컸던 거야. 0.2%포인트나 올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에는 주목을 안 했던 거야.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왜 그러면 7월 달에 저렇게 금리를 인상했느냐, 3월 달엔 왜 금리를 인상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본은행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어느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가는데 물가가 일본도 과거에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2022년부터 바뀌어져가지고 2%를 돌파한 게 2022년 4월에 돌파를 시작해가지고 소위 목표 인플레이를 돌파한 거죠. 돌파해가지고 4%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지만은 여전히 뭐냐면 2%대 후반 선에서 이렇게 했었죠. 거기다가 쭉 보니까는 올해 그러니까는 올해 3월 달까지는 쭉 떨어졌었어요. 2월 달에 2.8을 다시 올라갔다가 2.6, 2.1을 쭉 내려왔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안정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랬었다고요. 예? 근데 3월 달에 이미 좀 올렸잖아요. 왜 올렸습니까요? 2.8, 2.6 다시 저기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1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는. 네? 올라가 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2, 3, 4월 달까지 좀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5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5월 달부터 2.5, 2.5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네? 물가가.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 속에서는 당혹스럽지.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뭐냐? 바로 엔저지요. 엔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 가치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입하는 상품들의 가격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달러로 수입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1달러당 145엔 하던 것이 1달러당 150엔을 돌파하고 160엔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던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그만큼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엔화로는 더 그러니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물가에서 고통받는 것 중 하나가 수입 물가가 많이 증가하면서 그러듯이요. 일본의 수입 물가가 24년 2월 달부터 플러스로 다시 반전을 해요.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네? 영향이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이게 크게 올라가요. 6.44, 6.9, 9.5% 이거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죠. 네? 수입 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물가 잡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엔저 때문에 생긴 거야.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면 엔저를 그러니까 저렇게 140엔대에 있던 것을 일본이 그러니까는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1년 동안의 엔화 가치 환율의 그러니까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파란색이 환율이고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 외환 보유액입니다. 외환 보유액. 조 달러로 이제 단위가 조 달러인데 말이 좀 발음이 간데 근데 이건 작년 7월 달만 하더라도 141엔 정도 했었어요. 1달러당이요. 141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올해 아니죠. 이게 지금 수치가 좀 잘못 표했네. 중간에 23년 1이라는 게 이게 10월 달입니다. 10월에 공이 빠져버렸네. 하여간 작년 연말로 되면서 이게 한 150엔 정도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져요. 올라가니까는 너무 이게 올라가가 이제 그다음 150엔 올라갈 때도 그 당시도 뭐라고 했었습니까요? 이게 1990년대 초로 돌아갔다 막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은 뭡니까? 수단은 뭐예요?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면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달러 대비 엔화 가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한 150엔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140엔 초에 있던 것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러 가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달러를 중앙은행이. 그래서 1조 2,500억, 1조 2,500억 달러 정도 있던 게 한 1,000억 달러, 아니 1,000억 달러래. 1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시장에 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방어가 충분히 안 됩니다. 네? 충분히 안 돼. 그리고 다행히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이제 안정되니까는 일시적으로 이제 작년 연말에 좀 안정됐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해 1월달부터 다시 쫙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144엔 정도까지 좀 안정됐다가, 에? 이게 쫙 올라가잖아요. 계속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수입 물가에. 이게 쫙 올라가니까 특히 4월달부터 이게 그러니까는 빠르게 150엔대를 돌파해가지고 막 160엔을 향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앉았어요. 이게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환율이기 때문에 7월달에는 160엔을 돌파했었잖아요. 네? 시중 한때는 162엔을 돌파한 적이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엔을 돌파하면서 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끔찍하거든. 네? 너무 끔찍하거든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푼 거야. 달러 푸는데 뭘 풀어요? 외환보유액을 푸는 거죠, 뭘. 1조 2,900억 달러 정도까지 있었던 것을, 1조 2,900억 달러 정도 있었던 것을, 여기서 한 600억 달러 정도, 700억 달러 정도를 풀어요. 7월달까지. 네? 600억, 700억 달러 푸는데도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행의 마진선이요, 1조 2천억 달러를 마진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조 외환보유액. 여러분, 일본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외환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그러죠? 아니에요. 일본은행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에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 1조 2천억 달러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일본 국채 중에 특히 뭐냐면 단기 국채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단기 국채. 그건 뭡니까? 네? 장기적으로 못 믿겠다 이거지. 단기 국채에 한 4분의 3을 운용하는데 일본 국채에 투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규모가 1조 1,4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걸 방어하려면 1조 2천억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1조 2천억 달러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달러 투입할 수가 없는 거야.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은행의 문제. 이걸 방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엔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멈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사뿐이 없지 뭐. 금리 인사뿐이 없죠. 7월 말에 금리를 다시 올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엔화 가치 떨어지는 거를 좀 이제 방어할 수 있으니까는. 네? 7월 말에 금리를 올리게 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금리를 그럼 팍팍 올리면 되지 않냐? 아니죠. 금리 못 올리는 일을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금리 올리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고, 예?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금리 올리게 되면은, 예? 가뜩이나 경제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금리 올리게 되면요, 예? 일본의 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이자 부담이 일본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 최고로요. 예? 재정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일본은 뭐냐면 이 통화 정책을 금리를 정상화시킬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그러니까는 오히려 과거 90년대나 이럴 때보다 재정에 대한 이자 부담이 한 7조 엔 정도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이유가 이게 마이너스 금리 막 이래서 된 거예요. 그 GDP 대비 그래도 한 1.3% 정도 됐던 거야. 왜? 워낙 많이 발행했으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이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8%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1.6%를 넘었어요. 이자 부담이. GDP 대비. 그리고 10조엔에 육박한 거야. 네? 10조엔에 육박한 거예요. 이게 올해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요. 금리까지 더 올렸으니까. 올해 들어와서 2차례 올렸잖아요. 네? 10조엔을 돌파할 거라고요.
거기다가 뭡니까요? 성장률하고 거의 그러니까는 성장률을 돌파할 거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정부가 한 나라가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돈을 번 거를 가지고 정부의 이자 상한에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힘들어. 채권 가격 폭락도 있지만 채권 가격 폭락하게 되면요. 일본의 그러니까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처분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못하는 거야. 금리 인상을 일본이. 우리가 한 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과서에 통화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자율성,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경제 주권을 그러니까 경제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자국의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의 핵심은 금리잖아요. 금리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고 낮춰가지고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은 금리를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는 나라가 거야. 올릴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진국가야. 통화 주권조차도 그러니까는 이게 무너진 나라인데.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걸 여러분들이. 미국의 주식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저는 미국의 주식을 볼 때요. 특히 이제 나스닥 주식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미국의 다우 지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S&P 500하고 나스닥이 있잖아요. 네? 다우는 이제 전통적인 주식이지만은 S&P 500은 미국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나스닥은 주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스닥에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금융회사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에너지, 석유회사라든가 이런 주식도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기술주 중에서 우량 기술주만을 간 게 나스닥 100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주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연준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 푸른 돈에 가장 혜택을 본 게 어디냐면요. 이 기술 하이테크 기업들입니다.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이런 등등이야. 이쪽으로 돈이 다 간 거예요. 전통적인 기업보다는 이쪽으로 다 돈들이 대부분 간 거야.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빨아들이는 힘이 되게 어디에 있냐? 나스닥 10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네? 돈을 빨아들이는 힘이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방향을 변경할 때 주목해야 보는 게 제가 나스닥 100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나스닥 100의 주가가 여러분들 쉽게 뭐 검색할 수 있겠지만은 올해 7월 10일 날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그 전까지 쭉 올라갔었죠. 2675.38로 정점을 찍었었어요. 올해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쫙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죠. 7월 31일 날 소위 말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올리기 전에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3주 동안 쫙 미끄러져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죠. 다시 떨어져요. 그러다가 8월 5일 충격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게요, 여러분들. 왜 7월 달부터 정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미끄러진 거를 사람들이 이걸 예면했던 거야. 네? 이때 이미 그러니까는 여기서 신호가 왔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목할 건 뭐냐면요. 7월 달 이후에, 이게 7월 1일부터입니다. 나스닥 100하고 니케이 225가 굉장히 동조화되어집니다. 동조화되어져. 그 전까지는 상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상관성이 한 60%대뿐이 안 됐었는데 이 7월 이후에 상관성이 92%까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니케이 225도 같이 미끄러질 수 없다는 얘기죠. 나스닥이 7월 10일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을 해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세요. 지난 6개월을요. 지난 6개월은 언제입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 2월 한 이제 그러니까 하순 때부터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요. 주가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에가 그러니까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할게요. 두 번 정도 그러니까는 하락을 받았죠. 지난 6개월 동안에 크게 하락을 받은 건요. 4월달에 한 번 있었고요. 7월달에 있었습니다. 네? 4월달에는 언제 하락했냐면 4월 11일 날 그러니까는 딱 충격받고 이제 미끄러지죠. 7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0일 이후에 나스닥 미국의 기술주 우량 기술주들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니케이 일본 주식을 상징하는 니케이 225도 같이 이제 하락을 시작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당겨서 지난 6개월을 보자 이거예요. 지난 6개월 흐름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나스닥 우량주 100, 나스닥 100 주가 추이고요. 밑에는 뭐냐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를 대변하는요. 근데 위에나 밑에나 보게 되면은 거의 같이 움직이죠. 대부분 이제 중간에는 좀 약간 이렇게 했지만은 되게 이제 같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근데 4월 11일 날 한 번 우리가 조정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이 부분까지 얘기했었죠. 그때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큰 예상보다 상승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금리를 그러니까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서 쭉 이제 떨어진 거죠. 실제로 시장금리의 하나인 장기 시장금리의 하나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쭉 올라가지죠. 올라가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은 7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7월 10일 이후에 나스닥 주가가 쭉 미끄러졌었어요. 미끄러졌는데 이 시기에는 금리도 같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금리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요. 그렇죠? 되게 금리하고 주가는 교과서 쪽으로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할 때 금리와 주가만의 관계를 보게 되면 반대로 움직임을 우리가 되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오르게 되게 되면 자금이 주식에서 그러니까는 고정 수익이 보장되어지는 예금이라든가 채권으로 이렇게 옮겨온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예금을 한다든가 고정 수익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니까는 주식시장으로 많이 간다 이거죠. 주식시장으로요. 그래서 되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4월달에는 그게 이제 확인됐던 거예요. 4월달과 그 이후에도. 그렇죠? 한 6월달까지도 반대로 이렇게 되게 흐름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7월 10일 이후에 새로운 흐름이 생기죠. 새로운 흐름이. 지금 뭐냐면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졌어요. 같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7월 10일 이후에 시장 금리와 주가가 같이 떨어지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새로운 이제 현상이죠.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게 왜 생겼느냐 보게 되면요. 자, 이 그림은 미국의 앞에 그림에서 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밑에 그림은 엔화 가치, 달러 대비 엔화 가치의 흐름입니다. 엔화 가치 흐름인데 어떻습니까요? 지난 6개월 동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죠.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7월 이후에 특히 보게 되면은 위에 게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이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한 162엔 정도까지 있다가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의 수치를 1달러당 162엔 정도에 있다가 147엔 밑으로까지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뀐 거죠.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뀐 거야. 그렇죠? 미국의 시장 금리가 7월달 이후에 떨어진 건 왜 떨어진 거예요? 조만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됩니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 금리도 떨어지죠.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뀐 거죠. 이게 엔화 가치 흐름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강세로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엔화 가치가 강세로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엔화 자금의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무슨 이제 앞에서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했었어요? 그 동원되는 자금의 통화 가치가 앞으로 낮아질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7월 달 이후에는 거꾸로죠.
엔화 가치가 이제 강세로 바뀌는 거예요. 강세로 바뀌게 되면 달러를 가지고 달러 투자해서 수익을 낸 거 가지고 엔화로 바꿀 때 손해를 보잖아요. 엔화를 그러니까 더 적게 그러니까 해소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한 650조 엔을 그러니까 가지고 4조 6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게 160엔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750조 엔까지 확보했었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1달러당 160엔 정도에 있던 것이 거꾸로 한 145엔 정도까지 이렇게 쭉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4조 6천억 달러 가지고 엔화 가치를 아까 얼마요? 160엔 정도 있을 때는 4조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훨씬 그 적은 돈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7월달 이후에 미국채하고 엔화의 상관성이 거의 그러니까 100%에 가깝습니다. 거의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7월달 이후부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를 얘기할 때 7월 31일날 일본은행의 금리 상승과 인상과 바로 이어서 미국의 고용시장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서 이게 그러니까는 연달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를 맞으면서 블랙 먼데이가 나타났다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됐었다 이거죠. 그 이전에. 근데 그 진행된 이유를 보니까는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뀐 거. 엔화 가치는 왜 강세로 바뀌었느냐? 미국의 금리가 인하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그러니까는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162엔 정도까지 있던 것이 저기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150엔대 초까지 그러니까 쫙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빠르게 내려온 거죠. 한 3주 만에, 한 20일 만에 10엔 정도의 그러니까 조정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이제 우리가 하나 시사점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아까 10년물을 봤는데 1년물과 미국채 1년물과 엔화 가치의 상관성을 보게 되면은 상관성이 96%로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 이후에 금리 인하로 방향이 바뀔 거를 예상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1년짜리 시장 금리를 봐도 그렇다는 얘기고 2년짜리 시장 금리를 봐도 97%로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같이 그 다음에 10년물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의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하고 엔화 가치가 같이 연동돼 가지고 7월 달부터 같이 연동돼서 움직였는데 엔화 가치를 강세로 바꿨다 이겁니다.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뀌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이동이 생기죠. 무브가 생기죠. 네? 이동이 생기죠. 네? 소위 말해서 미국 달러 표시 금융상품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수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미 7월 달에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7월 말 8월 초에 그러니까는 흔히 우리가 주목했던 거 이전에 이미 진행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 종목, 우량기업 100개 종목이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게 엔비디아 주가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그러니까 주로 나스닥에 많이 그러니까 흐름을 주도했었잖아요. 엔비디아하고 엔화 가치도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걸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금리보다는 높지가 않죠. 상관성이요. 그 이유는 뭡니까요?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주가를 주도했던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관련이 주도했었는데 엔비디아 주가도 좀 이렇게 미끄러졌지만은 덜 미끄러졌다는 얘기죠. 덜 미끄러졌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마 다음 주가 한 8월 한 말 정도에 그러니까는 2분기 이제 그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여전히 그러니까 2분기까지 저는 괜찮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나스닥 100보다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관성이 좀 낮게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향후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제동이 걸린 겁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거의 당연시 여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빠르게 인하할 것이냐? 이것만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연결해서 봤을 때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아까 뭐랬습니까요? 금리 차이로 인해서 수익률 차이 가지고 발생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은 연준은 금리를 안 올렸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금리 차이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으면은 미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그러니까는 일본으로 다시 그러니까는 환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한국에 투자됐던 자금도 엔화 자금도 일본으로 환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변동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일본 은행만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대 국가의 금리하고의 상대적인 격차지요. 예?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요. 그러면 일본 은행은 그러니까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금리 인상이 어려진 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12% 이상 또 떨어지니까는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지금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하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향후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 정도하고 에 따라서 진행 정도가 결정될 게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속이고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건 누구도 예상 안 하고 금리를 내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번에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안 올려도 격차는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격차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진행형일 수밖에 없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그러니까는 진행 강도는 뭐냐면 연준 금리 인하의 속도에 사실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자, 일본은행의 금리가 그러니까는 동결의 해결책인가를 잡은 이유도 뭐냐면은 이 이제 그 블랙 먼데이가 또 터지고 나서 일본 은행의 부총재가 우치다 시니치죠. 우치다 시니치가 뭐냐면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하기 어렵다. 왜?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융 안정도 그러니까는 하나의 관리 목표 중 하나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는 일본 은행은 그러니까는 0.2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말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또 그다음에 일본 은행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네? 대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뭡니까요? 엔화 가치가 다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 내년까지는 올리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 올리는 걸 전혀 막아놓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죠. 앞으로 절대 안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간 일본은 금리를 당분간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 지금 전개된 거죠. 전개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그 주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레미 시갈이라고 있죠. 와튼 스컬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주로 이 주식 강세를 그러니까 되게 얘기하는 걸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요. 그 미국의 7월 달에 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니까 빨리 그러니까 금리를 9월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는 중간에 그러니까 원래 일정 말고 그러니까는 중간에 그러니까 긴급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정은 9월 달에가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게 7월 달에 하고 나서 9월 달인데 8월 달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일정이 없는 때도 소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연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7월 달에 쭉 미끄러지니까는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안 내려가지고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내려가지고 이런 얘기는 여러 사람이 했죠. 소위 말해서 테슬라의 그 누굽니까? 저는 그 친구도 빅마우스 같은데 연준이 그러니까는 멍청한 짓 했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자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레미 시갈도 제레미 시갈이 그걸 철회했어. 긴급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한 거야.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7월 달에도 보게 되면 금리가 이렇게 또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떨어뜨리는 힘이 바로 뭐냐? 엔캐리 트레이드거든. 엔캐리 트레이드. 원래는 금리가 떨어지면요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7월 달부터는 근데 뭐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영향을 소위 미치는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를 이제 그러니까 끌어내린 거죠.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자금이 상당한 그러니까는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향력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도 있지만은 엔화 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레미 시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긴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 연준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부양시키려면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금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입장으로 이제 입장을 전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금리의 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 연준이 1년에 한 번씩 8월 마지막 주 이 주말을 낀 이목금 이쪽에 소위 말해서 연준 그러니까 매년 연례 심포지움이 있죠. 네? 캔사스 시티에 그러니까 이 와이오밍주의 캔사스 시티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연준의 연례 심포지움이 있죠. 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주말에 열릴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나왔던 메시지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7월 달에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가능성을 메시지를 열어놨잖아요. 파월이.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0.5% 포인트 정도 내리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는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게 되면 이번에는 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달러 뭐예요? 달러 가치 하락이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는 미국의 주식시장도 미국의 월가도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에 쭉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빨리 내리기를 좀 바랬는데 월가가 빨리 내리는 것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좋은 게 아니게 생긴 거예요. 그러려면은 미국의 월가가 체력이 뒷받침되려면은 금리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이 그러니까는 역류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게 그러니까는 월가가 타격을 적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가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좋으면은 많이 주가가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 경제가 고용지표가 다시 좋은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소비지출도 좋은 지표가 나왔잖아. 이게 경기가 그러니까는 소위 침체 조짐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잖아요. 침체 가능성이 약화돼 버렸잖아. 침체 가능성이 약화되게 되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려도 그러니까 빨리 내리지 못한다는 신호고 그건 주가에 그러니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거잖아요. 그동안에는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주식시장의 월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이건 뭐겠습니까? 엔화 자금의 충격이 그러니까 충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는 탄탄하다면은 엔화 자금이 그러니까 역류가 되더라도 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좀 회복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향후에 그래서 제가 남겨져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금리란 말이에요. 고금리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금리잖아요. 그러면 내리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게 높은 금리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미국의 금융시장이라든가 미국의 실물 경제는 그동안에 장기 금리 조정을 통해서 이게 유지해왔지만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고금리가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부러질 수밖에 없다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부러뜨리기 전에 연착륙을 시키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노랜딩도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빨리 인하를 하려면은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인하폭을 빠르게 하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충격까지 거기에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가 오게 되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한다는 건데 이게 주식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미국 월가 입장 속에서는 경기가 괜찮은 것이 오히려 경기가 괜찮은 상황 속에서 인플레율이 좀 이게 안정되어지면서 금리를 서서히 내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지금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역류를 방어할 만큼 그러니까 체력이 미국 경제의 체력이 강하길 바라는 거죠. 네? 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금리 변화에 앞으로 그러니까 방향성이 결국은 엔화와 원화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미국 금리를 낮췄을 때 엔화 가치의 회복력이 원화 가치 회복력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 맨 위에가 바로 뭐냐면은 단기 금리, 미국의 단기 시장 금리예요. 3개월물. 예? 미국의 이제 3개월물 수익 말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죠. 3개월물이요. 예, 지수화한 겁니다. 7월 1일을 100으로 놨을 때 지수화한 건데 쭉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엔화 지수는 오렌지 색깔이죠. 엔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 회복이 되지죠.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는 강세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예? 엔화 가치는. 그러니까 7월 초만 하더라도 한 160엔 정도에 있던 것이 150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거 뭡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그러니까 당분간 올리기 힘들다. 이 신호가 나오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약세로 다시 이렇게 반전하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네?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엔화 가치가 좀 이제 그러니까 다시 약세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게 아닙니까? 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게 아닙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150엔을 돌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은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엔화는 빠르게 회복되어지는데 한국의 원화는 회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회복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원화 가치의 이 변동입니다. 원화 가치도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지금 주말에 그러니까는 한 1달러당 150원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어요. 한때 그러니까 170엔대 후반, 180엔대까지 올라갔던 게 많이 180원까지 올라갔던 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엔화 가치에 비해서는 회복력이 약하다 이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즉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요? 원화 가치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뀐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역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엔화 가치의 회복력이 원화 가치 회복력보다 크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이탈이 그러니까는 역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면은 미국의 변화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은 미국 주가의 변화로 인해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일본의 엔화 가치의 방향에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충격에 그러니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는 당사 국가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가장 많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때 이중 충격을 다 받는 거죠. 미국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주가가 출렁할 때 그다음에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엔화 가치의 그러니까 이 회복력 정도에 따라서 이중 충격, 엔캐리 트레이드의 충격까지 두 개 더블 충격을 그러니까는 한국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향후 방향성이 그러니까 다 확실치가 않은 것들이잖아요. 미국 경제가 언제 부러지느냐, 미국 금융시장이 언제 부러지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금리의 변동 속도가 결정되질 것이고요. 미국 금리의 이 인하 속도가 결정되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금리를 당분간 인상을 못한다는 신호를 주다 보니까는 다시 엔화 가치는 약세로 지금 반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세로 반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가장 지금 취약하다 이거죠. 취약하다 이거예요. 취약하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왜? 미국이 그러니까 남은 거는 미국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뿐이 남은 게 없잖아요. 금리 인하. 일본이 금리를 동결을 해도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금리 격차는 그러니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쫙 올릴 때 같이 못 올렸잖아. 내릴 때 같이 못 내리고 있는 거야.
내릴 때 자기들은 또 올려야 되는 거잖아, 지금요. 예? 지금 유로 중앙은행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내리고 있는 추세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만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좀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거잖아요. 즉 일본 경제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는 망가진 거야. 통화 정책에 그러니까 독립성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있는 나라인 거예요. 이런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에 대한 이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이 소위 말해서 친일 특권층들이 저는 불쌍하다 이거예요. 찌질하다 이거예요. 진짜 찌질한 거예요. 진짜 찌질한 거야. 일본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 느낄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이 저기 저 활력이 떨어졌는지. 과거 80년만 해도 일본이 엄청나게 그랬던 나라죠. 근데 지난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일본은 지금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앞에 경제 수치들을 제가 보여주잖아. 통계 수치들을요. 예? 근데 여전히 뭐냐면 열등감 속에 쪄들어 있는 거야. 예? 쪄들어 있는 거야. 아니 자기 입으로는 그러니까는 일본의 그러니까 수출을 그러니까 추월하고 GDP를 추월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행동은 여전히 뭐냐면은 일본을 그러니까 따라가 일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이게 무슨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사이코적인 증세지요. 사이코적인 증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찌질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해서 친일 특권층들이.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일본의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따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으니. 예? 참 얼마나 간 겁니까? 자, 오늘 중간에 여러분들 이 정도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아까 봤듯이 GDP 대비 120% 가깝게까지 해외 금융 투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본의 경제가 망가졌다는 얘기야. 일본 내부에다 투자할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엄청나게 나간 돈들이 그러니까 이동하면 생기는 것이 지금 국제 금융시장에 하나의 이 변수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의 금융시장에 하나의 민폐 역할을 하는 거죠. 민폐 역할을. 즉 금리로 다 지금 내리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좀 그러니까는 안정을 그러니까 좀 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본 혼자서 지금 그러니까 딴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딴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결국 어디서 생긴 거예요? 아베노미스야. 돈을 엄청 뿌리는데 돈이 그러니까 안 돌아요. 일본은요. 일본은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은 화폐 유통 속도가 0.5 밑으로 떨어진 나라라고. 예? 그 돈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는 돈이 실물 경제로 안 돌고요. 그게 다 이게 자산시장으로 가면서 이게 정말 자산시장인데 특히 해외로 막 이제 나간 돈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란 요인이래요. 자, 오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 아베노미스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이 독립성을 자율성을 훼손된 상태 속에서 지금 일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민폐 국가로 등장한 상태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한 겁니다.